네, 지난 주말부터 우리나라에서 정상외교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가 열린 데 이어서 오늘은 아랍에미리트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요. 그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UAE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일 정도로 우리로서는 정성을 쏟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300억 불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관련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작년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저쪽에서 이제 300억 불 투자를 공약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 회의를 통해서도 확고한 약속을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60억 불 이상 규모의 투자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미 투자된 돈도 좀 있는데 예. 그는 UAE 측의 관행상 규모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규모만 제가 60억 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그동안은 우리나라 산업은행하고 그 무바달라라는 그 UAE의 국부펀드 두 군데서 했는데 이걸 더 가속하기 위해서 이 투자 채널을 다른 금융기관들을 더 집어넣어서 더 확대하는 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거의 20건에 달하는 문서가 체결됐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할 성과가 무엇일지 궁금한데 첨단 기술 또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어떤 좀 효과를 기대하면 될까요? 우선 이번에 이제 체결한 협정이나 MOU 같은 건 한 19건 정도 되고요. 네네. 이게 뭐 교역 투자 또는 원전 같은 에너지 분야, 뭐 인프라, 기후 변화 등등에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우선 우리가 아랍권에서 최초로 FTA와 비슷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이번에 맺어서 관세나 시장 진출에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MOU, 그다음에 저희가 한 15억 불 상당의 6척의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그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 원유 비축 사업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또 AI하고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또 상당히 이 한 UAE 관계를 또 하나의 어떤 단계로 올리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주로 이제 원전하고 방산, 그다음에 전통 에너지, 투자 이런 분야 중심으로 4대 핵심 분야라고 해서 관계 협력 사업을 해왔는데 예. AI 첨단 기술이 들어가면서 이 UAE가 추구하는 그 AI 첨단 공급망의 허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UAE 관계는 첨단 기술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아랍에미리트의 막대한 자금력도 물론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특히나 중동 국가 중에서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특히나 좀 눈길이 가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유일한 그 중동에서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우리가 80년에 수교해가지고 주로 처음에는 인프라 수주 같은 거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원전을 지으면서 이제 관계가 확 이제 발전했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첨단 기술 포함해서 새로운 분야로 또 올라가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크 부대도 지금 파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게 맺어졌고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UAE 대통령의 장녀 영애가 같이 수행을 해서 왔습니다. 이거는 UAE 측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뭐 그 작년에 그 대통령 가셨을 때 그 공식 환영식에 우리 영부인께서 참석하신 일도 있지만 이제 이만큼 UAE 측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한일중 정상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습니다만 4년 5개월 만에 열려서 더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나 준비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라고도 좀 들었는데 이번에 일단 소회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말씀처럼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건데 네네. 그 사이에 팬데믹도 있었지만 뭐 아시겠습니다만 미중 전략 대립이라든가 이런 지정학적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요인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이게 복원되고 정례화됐고
새 정상 모두가 새로운 출발이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간의 상황은 좀 어느 정도 타개가 됐고 좀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고 네네.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의장국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먼저 한중 회담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일 대 북중 내 협력 구도가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꽤 많은 결과물들이 좀 나온 거지요? 예, 아마 대개들 기대하셨던 것보다 결과물이 많이 나왔다고도 말씀들 하시던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한중 간의 외교안보 분야의 각종 대화, 정책 대화 이런 것들이 3개 정도 새로 생기거나 또는 재개하기로 해서 네. 말하자면 정치적인 소통의 어떤 그 활로를 다시 넓혔고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는 13년 동안 투자협력위원회라는 게 안 열렸거든요. 이걸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또 FTA 수석 대표 회의도 다시 재개하고 하면서 예, 예. 또 공급망과 관련한 그 조정 회의 같은 것들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도 한중 간의 협력의 활로를 좀 뚫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교안보 대화 신설은 또 중국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중국 측의 의지를 이번에 좀 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외교안보 대화는 사실은 뭐 서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생긴 부분이 있는데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중 관계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3가지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미중 전략 경쟁, 예.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어떤 공급망의 재편 과정,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그 과정에서 한중 관계의 어떤 새로운 좌표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제 지금 이번에 한중일 3자 회의가 재개가 되면서 서로 이 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서로 분명히 확인한 측면이 있고 예. 앞으로 뭐 그런 점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물론 이제 어떤 정세 요인이라든가 또 서로 현안에 대한 다른 입장 같은 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어떤 나라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가면서 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충분한 여지가 있다. 예.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 3국 차원의 지지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아쉬움을 좀 나타내는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문제에 있어서 세 나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말씀은 저도 언론 같은 데서 봤고요. 네네. 근데 이 공동 성명에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3국이 각각의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냐? 예.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다음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 3가지가 변치 않는 입장입니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늘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의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을 조금 더 의식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예. 요새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란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공동성명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아주 너무나 분명한 그 한 가지 사실은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안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나 깎아내리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반면에 한일중 FTA 협상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일정 협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일중의 경우는 아무래도 3나라 사이에 하기 때문에 네네. 한중 FTA보다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요인도 많고 좀 입장 차이도 있고 해서 예. 일단은 이 협상을 어떻게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협의하도록 일단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다고 된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열립니다. 무려 45개 나라 이상의 대표단 방안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는 사실 자원도 많고 네. 그 가장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 젊은 대륙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그런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으로 나름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아프리카의 관계를 우리 주변국들에 비해서 많이 심화시키지 못한 면이 있고요. 이런 아프리카의 정상회의를 일본은 93년, 30여 년 전부터 하고 있고 네네. 중국도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우선 이번 정부의 어떤 그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어떤 그 목표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또 있고 또 우리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도 예. 있고 해서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이번에 저희가 개최하게 된 겁니다. 예. 어젯밤에 이게 무슨 일인가 좀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북한이 어젯밤부터 무차별적으로 대남 전단을 실은 풍선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번 이 북한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 사실 저 어젯밤에 보고를 받고 좀 네. 제가 상당히 어이없어 했는데 네. 이건 대북 전단이라기보다는 그 오물 풍선에 가깝거든요. 음. 그래서 과거에도 몇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2016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했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은 북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창피할까. 안 그래도 고생하면서 사는데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됐었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우리에 대한 도발이고 또 일부 뭐 피해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저희로서는 당연히 이건 중단하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어젯밤부터 계속 그 주시하면서 네네. 접경 지역 주민들께는 일부 문자로 좀 알려드린 경우도 있는데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찰 위성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나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또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북한의 의도는 뭐 한일중 정상회의에 맞춰서 일부러 발사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제가 봤는데 예, 예. 북한의 의도를 제가 예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제 금년 내에 몇 기의 정찰 위성을 올리겠다고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뭐 자기네 스케줄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실패의 원인은 지금 분석 중이라 제가 딱 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이른데 북한이 지금 연료 분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그런 것인지 예. 아니면 뭐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좀 기만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좀 폭넓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하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건 예. 저희가 그 과정에서 면밀히 봤거든요. 계속.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하기 전에는 발사 전에 엔진 실험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주로 2단 엔진과 3단 엔진을 실험했거든요. 근데 막상 쏴보니까 1단에서 터진 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약간 재밌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한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안정적으로 발사할 능력은 아직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뭐 앞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3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조사와 관련한 이제 대화가 오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 뉴스는 사실 제가 지금 저 밖에서 이 스튜디오로 들어오다가 저도 봤는데 예, 예. 사실 뭐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용산에 근무했던 건 아닙니다만 예. 지금 제가 대통령하고 같은 건물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보실장이든 국방장관이든 뭐 그 대통령하고 여러 번 통화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예. 오히려 통화가 전혀 없으면 그것도 문제겠죠. 소통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근데 그리고 아마 그 기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종섭 장관이 그때 어디 뭐 우즈벡인가 어디 출장 가셨던 기간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만약에 그 출장 기간이라면
그 뭐 우즈벡과의 어떤 현안 때문에 뭐 상의 드리려고 전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 통화를 가지고서 거기서 무슨 최상병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좀 무리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연이은 정상 외교의 의미와 성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